11월 2일 아침 블라이 농장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이 가족의 삶을 몇 초 만에 바꿔놓았다. 겨우 8살이었던 엘리 제이가 아버지 트래비스 블라이가 사냥에서 돌아온 후 집에 두고 간 22 LR 카빈총에 맞아 숨졌다. 어떻게 무기가 그토록 어린 사람의 손에 들어갔고 누가 반가쇠를 당겼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트래비스는 오전 7시경 사냥에서 돌아왔다. 카빈총을 거실에 둔 채 금고에 넣지도 않고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사건 발생 15분 후 도착한 경찰관들은 이미 탄창에 총알이 없는 상태의 무기를 발견했다. 탄약은 나중에 트래비스의 자동차 컵홀더에 따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경찰관들의 몸에 착용된 카메라로 확인되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카빈총의 반가소울에서 작은 크기의 뚜렷한 지문을 발견했다. 지문은 명백히 가족의 성인 구성원보다 훨씬 어린 누군가의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트래비스 블라이였다. 바로 그의 행동과 부주의가 비극의 조건을 만들었다. 장전되지 않았지만 접근 가능한 무기는 총기 안전보관법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경찰의 시야에는 엘리의 어머니인 리사 제이도 들어왔다. 총성이 울린 순간 그녀는 근처 여름 부엌에 있었다. 사건을 보지 못했다는 그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사건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아직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리사가 주로 일하던 바비큐 그릴 뒤에 숨겨진 라이플을 빠르게 발견했다. 라이플은 의심스러워 보였고 처음에 경찰은 이것이 총성을 발사한 바로 그 무기일 수 있다는 추정을 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단서는 배제되었다. 병리학자가 수행한 검사에서 22 LR 탄환의 명확한 입구 상처를 보여주었다. 바비큐 뒤에서 발견된 라이플은 공기총이었고 그런 탄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사는 다시 카빈총으로 돌아갔다. 지문과 흩어진 탄약은 아직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답은 분명히 블라이 가족의 아침 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있었다. 단영안의 경험을 가진 사냥꾼인 트래비스 블라이가 어떻게 카빈총을 분해하지 않고 집에 있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둘 수 있었을까? 사건 현장의 초기 조사 후 경찰관들은 트래비스 블라이를 서에 초대했다.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고 그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트래비스는 무서워하거나 동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앞에 모자를 놓고 손을 깍지 끼고 수사관의 질문을 기다렸다. 형사 에드워즈는 명백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왜 무기가 금고에 있지 않았는가? 트래비스의 답변은 명확했지만 수사진을 완전히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서두르느라 카빈총을 분해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며 이를 농장 일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설명했다. 트래비스의 말에 따르면 사냥에서 돌아온 후 그는 자동 급수기 근처에 모인 양들을 발견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트래비스는 이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무기를 소파에 둔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수사진의 특별한 주의를 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상당한 사냥 경험을 가진 트래비스가 왜 볼트를 빼지 않았을까? 이는 모든 무기 소유자, 특히 사냥에서 돌아온 후에는 표준적이고 간단한 행동이다. 경험 많은 사수가 왜 무기를 완전히 사격 가능한 상태로 두었을까? 이야기의 핵심 세부 사항 중 하나는 농장 이웃이 오전 7시 50분경 트래비스를 본 것이었다. 이웃은 트래비스가 동요해 보였고 빠르게 걸으며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며 급수기를 고치러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확인했다. 이는 그 아침 트래비스의 긴급한 행동에 대한 초기 설명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경찰 보고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관찰이 기록되어 있었다. 무기 볼트에 새로운 윤활유 흔적이 있었다. 이는 오래된 무기 정비와는 달랐다. 카빈총은 최근에 말 그대로 며칠 전에 윤활유가 발라져 있었다. 그러나 실험실 검사는 11월 4일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수사진은 기다려야 했다. 수사관은 총성이 울린 순간의 위치 확인에 대해 계속 물었다.
트래비스는 망설임 없이 그 시간에 헛간에서 압축기를 고치고 있었다고 답했다. 확인을 위해 그는 수사관이 즉시 기술용 오일 얼룩을 발견한 옷을 제공했다. 샘플은 즉시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1시간 후 결론이 나왔다. 제키드의 오일은 압축기 작업에 사용되는 오일과 완전히 일치했다. 이는 사건 당시 트래비스의 위치에 대한 그의 말을 부분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확인된 알리바이가 있어도 수사진은 주요 질문을 놓지 않았다. 왜 경험 많은 사냥꾼이 무기에 대해 그런 용서할 수 없는 부주의를 허용했을까? 형사들은 트래비스가 서두름과 급수기 상황을 편리한 핑계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가족 일정 확인 결과 트래비스가 그날 아침 정확히 9시에 사료 공급 업체를 방문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정보는 상점 매니저가 확인해 주었으며 트래비스가 대량의 사료를 가지러 와야 했다고 명시했다. 그런 여행은 분명히 즉흥적이지 않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경찰이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 트래비스가 미리 공급업체에게 농장 문제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알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트래비스가 자신의 과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두름을 만들어냈다는 버전은 덜 설득력 있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중요한 전환점은 트래비스의 전화에서 발견된 정보였다. 정확히 오전 7시 40분, 이웃이 그가 마당으로 서두르는 것을 보기 몇 분 전에 트래비스는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에는 글러브 박스에 있는 탄약을 잊지 마라 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짧은 메시지는 아침 사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 수사진은 즉시 트래비스가 왜 이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탄약이 글러브 박스가 아닌 자동차의 다른 부분인 컵홀더에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가족이 엘리의 보험 존재를 숨긴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 정보가 그렇게 빨리 표면화되었을까? 11월 3일 아침 블라이 농장에서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옮겨갔다. 리사 제이는 이전까지 배경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대중의 관심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계기는 엘리 이름으로 된 숨겨진 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다. 리사는 전날 내내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열심히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계속 반복했으며 다른 버전에 대한 어떤 추측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인들이 재정 문서를 파헤쳤을 때 모든 것이 훨씬 복잡해졌다. 3만 호주 달러 상당의 보험 증권은 2년 전인 2022년에 작성되었다. 그러나 리사 자신은 처음에 그 존재를 부인했다. 경찰관들이 그런 문서의 존재에 대해 처음 물었을 때 여성은 짧지만 단호하게 어떤 보험금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11월 3일 전고까지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그런 증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 증권 가입자는 리사의 아버지인 조지 카터, 즉 엘리의 할아버지로 밝혀졌다. 카터는 다른 주에 살았고 농장에는 드물게 왔다. 그는 손녀를 위한 선물로 증권을 가입했으며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그는 어떤 의혹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려고 서둘렀으며 단순히 엘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싶었을 뿐 그런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험 증권 확인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리색에 다시 돌아가서 왜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 존재를 부인했는지 알아내게 했다. 이번에는 설명이 더 솔직했다. 리사는 대중과 언론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비난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족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숨겨진 재정적 이익에 대한 비난을 더 받고 싶지 않았다. 리사는 우울해 보였고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설명이 수사진의 질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보험에 대한 관심은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작은 도시에서는 어떤 새로운 세부 사항도 수많은 소문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리사가 보험에 대해 즉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재정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의심했다. 특히 지역 신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작은 농장 경영에는 상당한 금액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는 곧 보험금 지급이 아직 없었고 보험회사 자체가 이미 자체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사 대표들은 경찰에게 해당 증권에 따른 지급은 인정된 사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나 심각한 과실도 가족의 돈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 이는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쓰인 재정적 동기가 실제로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관들은 리사가 보험증권 조건을 미리 이해했는지 명확히 하려고 했다. 리사는 아버지가 보험 조건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고 확인했지만 이를 어떤 이익 추출의 가능성으로 결코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관점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문서를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녀에게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사진은 리사의 말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 기록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최근 몇 달 동안 증권 조건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사가 아마도 실제로 보험을 재정적 이익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고 단지 사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할 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시끄러운 헤드라인을 잡을 수 있었다. 신문들은 일어난 일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연출일 수 있다는 버전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가설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수사진으로 하여금 나중에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게 했다.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들과 함께 수행한 세부 분석은 그런 연출이 가족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증권 조건 자체가 의도적인 행동이나 심각한 과실이 증명될 경우 지급을 명확히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버전을 반박하고 언론인들에게 그 유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보험회사의 공식 답변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보험회사는 사고 확인 시에만 가족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나 과실이 밝혀질 경우 지급은 중단될 것이었다. 이 상황은 수사진으로 하여금 다시 총성의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것이 사고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가쇠를 당긴 상황과 사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수사의 다음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진은 재정적 동기가 아닌 총성 자체의 기술에 집중했으며 이는 모든 가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사격자가 총성이 울린 순간 엘리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었고 상처의 세부 사항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수사 5일째 되는 날은 중요한 문서로 시작되었다. 퀸즐랜드의 병리학자가 EC빌 QLD 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이는 사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결론에서는 총성 거리가 15m를 넘지 않았다고 명확히 명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엘리의 옷에 명확히 고정된 화약 얼룩을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 천에 파열이 없다는 것은 총알이 공기 중에서 안정화될 시간이 있었지만 속도가 치명적으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먼 거리를 날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전에 고려되었던 원거리 사격 가능성을 배제했다. 사건 시간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범죄 수사관들은 간 온도와 기상 데이터를 사용했다. 결과는 최대한 정확했다. 사건 시간 오전 8시 12분, 허용 오차는 단 2분이었다. 추가로 중요한 정보는 상처 주변의 지방 조직이 화약가스에 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총성이 낮은 궤도에서 거의 수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사격자는 아마도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 있었을 것이며 이는 도착한 경찰관들이 발견한 소파 위 카빈총의 위치 수준과 일치한다. 보고서에는 왜 엘리가 사건 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 순간은 수사관들을 특히 걱정시켰는데 마당에 있던 가족들이 어떤 비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답은 입은 상처에 생리학이 있었다. 총알이 즉시 폐를 손상시켜 즉각적인 허탈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어떤 비명이나 고통의 소리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런 세부 사항들은 수사 그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상황이 매우 빠르고 거의 무음이었으며 총성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진은 다시 모순에 직면했다. 블라이 가족 근처에 사는 참전 용사가 연속으로 2번의 뚜렷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에게는 총성으로 들렸다. 이 버전은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확인이 필요했다. 이웃의 증언을 평가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소리와 음향 전문가인 법의학 음성학자를 초빙했다. 전문가는 22LR 카빈총 총성과 금속 헛간 문 닫히는 소리의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그는 경험이 없는 증인에게는 이 소리들이 실제로 매우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문가는 헛간 문이 금속 소리가 완전히 2번째 총성의 음향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증의 명백한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다른 출처로부터의 최종 확인까지는 이 방향을 닫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수사그룹은 블라이 집 내부로 다시 관심을 돌리게 한 새로운 단서를 받았다. 거실의 제조사에서 소파 바로 근처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작은 크기, 정확히는 31호의 어린이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 자국은 집에 들어온 마른 진흙 덕분에 뚜렷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 순간 집에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신발 크기 확인을 시작했다. 그런 흔적은 명백히 총성 직전에 무기 근처에 또 다른 작은 사람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러나 모든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수사진은 이제 사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고정하는 병리학자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신발 자국 형태의 물적 증거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사건 전 마지막 순간에 카빈총 근처에 누가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쿠퍼가 비극의 아침에 무엇을 모방했을 수 있고 이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가? 11월 7일은 서늘했지만 맑았다. 쿠퍼 블라이의 할머니 집은 농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소동과 언론, 경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사건 후 쿠퍼는 일시적으로 바로 여기 할머니의 보호하에 있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심리적 안위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수사진이 농장의 감정적 분위기가 객관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경찰관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쿠퍼가 사용하던 가젯들을 조사했다. 같은 날 태블릿이 압수되었다. 디지털 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즉시 시청 기록 확인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아침 대략 오전 7시 30분부터 쿠퍼는 유튜브 키즈에서 비디오를 시청했다. 이는 사냥과 토끼 사격을 보여주는 농장 생활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비디오들이었다. 시청은 약 30분간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소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쿠퍼를 돌보던 할머니는 손자가 아침에 늘 그렇듯이 헛간 근처에서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고 가사일에 바빠서 마당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시간은 소년이 아버지가 집에 둔 카빈총 근처에 있을 수 있었던 시기와 일치했다. 사건 후 쿠퍼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초빙된 심리학자들은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는 쿠퍼가 나이와 심리적 발달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과 결과에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개념은 그에게 완전히 추상적이었다. 소년에게 아침에 태블릿에서 본 장면들은 단지 게임, 멀고 진짜가 아닌 것일 수 있었다. 그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가상의 오락과 실제 결과 사이의 평행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너무 피상적이었다. 수사관들은 쿠퍼가 공격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또는 여동생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는지 이해하려고 심리학자에게 자세히 물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것이 극히 가능성 낮다고 명확히 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쿠퍼는 공격성보다는 당황과 이해 부족을 경험했다. 대화 중에 소녀는 혼란을 보였고 끊어지고 불분명하게 말했으며 자주 자신의 평소 게임과 일상 의무 설명으로 돌아갔다. 그의 의식에서 비극은 자신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불분명하고 무서운 것으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쿠퍼의 가능한 의도적 공격성에 대한 버전이 다시 나타났다. 신문에서는 그가 질투했거나 엘리에게 강한 시기심을 느꼈으며 일어난 일이 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타났다. 이는 경찰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수사진은 쿠퍼와 전문가들의 반복적이고 이번에는 비디오로 주의 깊게 녹화된 대화를 진행했다. 이 녹화에서는 명확히 보인다. 아이는 깊은 죄책감과 불안을 경험하지만 그의 말은 사려 깊은 공격성의 징후가 완전히 없다. 그는 같은 문구들을 혼란스럽게 반복하고 자주 혼란스러워하며 주의가 산만해지고 운다. 이 녹화는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거짓 단서의 공식적 종료에 결정적이 되었다. 고의적 행동의 버전은 공식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공개적으로 반박되었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보호부가 병행해서 시작한 새로운 수사는 또 다른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할머니의 보호 종료 후 쿠퍼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지 결정해야 했다. 이 주제는 전문가들과 지역 사회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블라이 가족이 과연 아이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수사관들은 아직 최종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계속 초점을 맞췄다. 트래비스가 무기를 비운 채로 두었다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탄약이 무기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엘리의 어머니인 리사가 사건 현장 근처에 있으면서도 왜 그녀를 경계시킬 수 있었던 어떤 소리나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비극 후 8째 날, 수사관들의 관심은 블라이 농장의 음향과 환경 특성으로 옮겨졌다. 핵심 질문은 사건 장소 근처에 있었던 리사 제이가 왜 울음도 어떤 불안한 소리도 듣지 못했는가였다. 리사의 증언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수사관들은 사건 순간 아침에 그녀가 여름 부엌이 위치한 부지 뒷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소는 사건 지역에서 높은 슬레이트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었다. 경찰은 높은 밀도와 약 2m의 높이를 가진 울타리 구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청취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진은 법의학 음향 엔지니어에게 의뢰했다. 전문가는 11월 8일 아침 블라이 농장 영토에서 직접 현장 테스트를 수행했다. 그는 데시벨 단위로 소리 수준을 측정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다. 실험은 사건의 음향 조건을 모방하고 마당의 다른 부분과 울타리 너머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결과는 설득력이 있었다. 음향 전문가는 사건 장소에서 여름 부엌으로 향하는 시속 9km의 바람이 슬레이트 울타리와 함께 고주파수 소리를 상당히 차단한다고 기록했다. 실시된 측정은 93데시벨의 강도로 총성의 파열을 모방한 소리가 슬레이트 벽 뒤 약 30m 거리에서 벌써 66데시벨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략 일반적인 생활 소음 수준에 해당하며 특히 사람이 어떤 일에 바쁠 때 쉽게 무시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리사가 사건 장소에서 울음이나 다른 불안한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이유를 완전히 설명했다. 병리학자는 이전에 엘리의 폐 즉시 손상으로 인한 큰 비명의 부재를 확인했었다. 이제 어떤 조용하고 미미한 소리들도 음향 장벽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오랫동안 논의된 별도의 질문은 2번의 파열음을 들었다고 주장한 참전 용사 이웃의 증언이었다. 세부 분석 후 2번째 소리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수행된 엔지니어링 실험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농장 영토에서 헛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곡물 저장고에 금속문이 있었다. NTP 프로토콜에 따른 정확한 시간 동기화로 곡물 저장고의 감시 카메라 확인 결과 정확히 오전 8시 13분에 문이 바람의 영향으로 급작스럽게 닫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의학 엔지니어는 금속무늬 충격 소리가 실제로 2번째 파열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확인했으며 특히 특별한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리사의 증언은 이웃의 2번째 파열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 후 짧은 기간 동안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곡물 저장고의 비디오 녹화를 받은 후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녹화는 리사가 주장한 곳에 있었으며 두 번째 의심스러운 소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설득력 있는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의혹으로 인한 감정적 긴장은 며칠 더 리사의 정신 상태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경찰은 어머니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근거 없으며 종료되었다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같은 날 범죄수사 실험실에서 수사관들로 하여금 사건 상황을 다시 검토하게 만든 무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왔다. 범죄 수사 결론은 카빈총의 탄창에 새로운 윤활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활유는 아주 최근에 사건 전 최대 1시간 전에 발라진 것이었다. 이 사실은 중요했고 무기가 비극 직전에 사용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전의 증인 중 누구도 보고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윤활유가 분명히 사냥에서 돌아온 후 카빈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트래비스의 초기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 발견을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일시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카빈총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더 철저한 연구에 집중했다. 그날 그 정비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수사 과정을 크게 바꿀 수 있었다. 소파 근처에서 발견된 어린이 장화 발자국이 쿠퍼 블라이의 신발과 일치할까? 블라이 농장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후 퀸즐랜드 경찰의 범죄수사 기술자 브렛 오닐이 수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브렛은 정밀한 범죄수사 재구성을 전문으로 하며 블라이 가족 집 거실의 소파 근처에서 발견된 어린이 장화 발자국을 자세히 연구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파 근처 진흙 바닥에 남겨진 발자국은 수사 초기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다. 이제 오닐이 그 연구를 담당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범죄수사관은 발자국을 철저히 처리하고 고정밀 3차원 인상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발 밑창의 패턴과 진흙에 남겨진 밑창의 가장 작은 특징과 결함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오닐의 전문가 결론에 따르면 발자국은 30일 호크기의 건보츠 키즈 브랜드 신발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발자국이 실제로 쿠퍼의 장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쿠퍼의 후견인인 할머니의 허가를 받아 그의 신발이 실험실 분석을 위해 범죄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 브렛 오닐은 철저한 비교 검사를 수행했다. 밑창 패턴의 14개의 고유한 지점에서 일치가 확인되었다. 이는 범죄 수사학에서 절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로 여겨지며 소파 근처의 발자국을 정확히 쿠퍼가 남겼을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전에 소년이 혼자서 무기에 손을 댈 수 있었다는 버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수사진은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하고 객관적인 농어를 얻었다. 그러나 쿠퍼의 아버지인 트래비스 블라이는 아들이 소파에 놓인 카빈총에 손을 댈 물리적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키가 116cm인 쿠퍼가 높이 51cm의 소파에 놓인 길이 97cm의 무기를 쉽게 조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팀은 범죄수사 실험실에서 직접 사건 재구성을 조직했다. 재구성은 작은 키인 116cm에도 불구하고 쿠퍼가 소파에 바짝 다가가면 카빈총에 쉽게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카빈총의 무게 자체가 작은 사람도 그것을 들어 올려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했다. 이 결과는 아버지 측 변호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정확히 쿠퍼가 무기를 손에 들 수 있었다는 현실성을 확인해 주었다. 설득력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의 변호사들은 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했다. 그들은 그날 아침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람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버전을 제시했다. 수사진은 즉시 반응하여 지역 초등학교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했다. 확인은 최대한 철저했다. 경찰관들은 모든 학교 카메라 기록을 다시 보고 출석 명단을 대조했다. 기록은 총성이 울린 순간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외부의 작은 사람에 대한 변호 측 버전은 근거 없는 것으로 최종 기각되었다. 이 거짓 단서 이후 블라이 가족의 변호사들은 비극 당시 집에는 가족 구성원들만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무일 끝에 브렛 오닐이 카빈총의 세부 검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현미경으로 볼트를 주에 깊게 연구하던 범죄 수사관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균열을 발견했다. 전문가는 이 균열이 사건 당일에 생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무기는 더 일찍, 대략 2주 전에 손상되었으며 아마도 낙하나 강한 충격 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상황은 수사진으로 하여금 트래비스가 무기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에 대해 다시 의문을 갖게 했다. 그의 사냥꾼 경험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의 카빈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어야 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추후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세균열의 발견은 수사진의 관심을 다시 카빈총의 기술적 상태와 블라이 집에서의 보관 및 사용 상황으로 돌렸다. 브렛 오닐은 자신의 발견을 주에 깊게 문서화한 후 카빈총을 추가 연구를 위해 다시 봉인된 용기에 넣었다. 용기는 브루스 고속도로를 통해 실험실에서 경찰 창고까지 17분간 10시 15분부터 10시 32분까지 운송되었다. 이제 수사진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 사건의 개인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을 얻었다. 지금까지 미세균열은 단지 기술적 단서에 불과했지만 그 원인이 수사의 다음 단계에서 핵심 질문이 될 것임은 이미 명백했다. 수사팀의 모든 참가자들은 그런 작은 세부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날 아침 사건의 모든 진실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이해했다. 새로운 단서는 수사가 결말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트래비스 블라이가 자신의 카빈총 볼트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결함을 적시에 수리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블라이 농장 사건 수사는 점차 핵심 순간에 접근하고 있었다. 관심의 중심에는 다시 엘리의 아버지인 트래비스 블라이가 있었는데 그의 행동이 점점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비극으로 이어진 체계적 과실로 보였다. 11월 12일 법정에서 검찰은 사건 며칠 전 트래비스의 행동에 빛을 비춰줄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트래비스의 메신저에서 발견된 지역 총기 수리공과의 메시지 교환이었다. 10월 30일자 메시지에서 트래비스는 직접적으로 며칠 후에 들르겠다, 볼트에 균열이 있다고 적었다. 이는 트래비스가 자신의 무기의 기술적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수사진의 질문에 총기 수리공은 트래비스가 상담을 받으러 왔으며 수리 기간과 비용에 관심을 보였다고 확인했다. 수리공은 부품 교체에 단 하루만 걸리고 비용은 약 250 호주 달러 정도라고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제 법정 앞에는 트래비스가 무기의 기술적 상태와 관련된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핵심 질문이 놓였다. 검찰은 무기의 기술적 검사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트래비스가 균열이 갑작스러운 걸림을 포함하여 카빈총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기대할 모든 근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 예방적 점검을 위해서라도 무기를 수리에 맡기지 않았다. 대신 카빈총은 평상시 작동 상태로 완전히 조립되어 사격 준비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검사는 법정의 주의를 트래비스의 과실에 집중시키며 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무기가 가장 어린 구성원을 포함한 가족의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래비스가 상황의 모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의식적으로 위험을 무시했음이 명백했다. 검사가 트래비스가 왜 카빈총을 분해하여 볼트를 빼지 않았는지 직접 질문했을 때 엘리의 아버지는 농장에서 불가피한 먼지와 모래로 인한 무기 오염을 두려워했다고 짧게 답했다. 트래비스는 경험 많은 사냥꾼인 자신에게 무기를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렇게 하면 작동성을 잃고 더 비싼 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이 변명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카빈총을 집에 조립된 상태로 접근 가능하게 둔다는 결정 자체가 먼지에 대한 단순한 생활상의 고려로 정당화될 수 없었다. 검사는 트래비스가 비극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의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순간 트래비스의 변호사는 균열의 기원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려 했으며
손상이 경찰관들의 무기 압수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송 중 기계적 영향이나 부주의한 취급이 미세균열의 출현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버전은 신속히 확인되고 빠르게 기각되었다. 수사관들은 법정에 트래비스가 사건들과 경찰 개입 훨씬 전인 10월 30일에 소셜 네트워크의 지역 사냥꾼 그룹에 올린 카빈총 사진을 제시했다. 이 사진에서 볼트의 바로 그 미세균열이 뚜렷하게 보였다. 따라서 변호 측 버전은 부당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완전히 반박되었다. 범죄수사 전문가가 카빈총 볼트의 미세균열 존재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을 때 재판은 감정적 절정에 달했다. 그는 사소한 손상도 사격 순간에 극도로 위험한 무기에 예상치 못한 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트래비스가 위험을 완전히 인식했을 것이며 따라서 자체분해 과정에서 손상을 악화시킬까 두려워 수리를 미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결론에 따르면 트래비스는 자신의 행동으로 작은 기술적 결함을 더 큰 투자와 카빈총의 긴 정지를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로 만들까 두려워했다. 대신 그는 무기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했고 사실상 결국 비극으로 끝난 위험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결론들은 트래비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고 그의 과실의 그림을 명확히 형성했다. 법정에게 이는 트래비스의 행동이 우연한 부주의가 아니라 비극적 결과를 가진 의식적 과실이었다는 명확한 지시가 되었다. 법정의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과정의 최종 단계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 마지막 세부 사항들이 트래비스 블라이 사건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음을 이해했다. 수사와 검찰은 청취자들로 하여금 트래비스의 행동이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무책임했을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확신 있게 이끌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실이 농장에서의 비극적 사건들로 이어졌다. 이제 법원은 수집된 모든 증거와 사실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법정 재판이 끝났지만 앞에는 트래비스의 행동에 최종 동기가 제시될 최종막이 남아 있었다. 이 순간까지 기소 측은 흥미를 유지하며 분명히 블라이 농장의 비극적 사건들의 전체 그림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할 또 다른 중요한 농어를 예비로 가지고 있었다. 블라이 농장의 비극적 사건들로부터 반년 후 번다버그 법원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트래비스 블라이는 무기법 1990년 제60조 위반으로 공식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 평결에 따르면 바로 트래비스의 과실, 총기 취급에서의 무책임이 일어난 일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법원은 각 에피소드를 자세히 검토하고 사건들의 완전한 그림, 동기, 트래비스 행동의 원인을 복원했다. 비극의 기초에는 악의적 행동보다는 심각한 실수들과 노골적인 과실의 전체 연쇄가 놓여 있었다. 트래비스는 무기의 결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출과 결함 있는 카빈총 보관에 대한 잠재적 행정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일어난 일의 그림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보였다. 2014년 11월 2일 이른 아침 트래비스 블라이는 사냥에서 돌아와 카빈총을 철저히 청소했다. 정비 과정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던 볼트의 미세균열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다. 사건 며칠 전에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 다시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사냥 후 평소 하던 것처럼 볼트를 빼지도 않고 서둘러 무기를 조립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트래비스는 동물들을 돌보느라 서둘렀고 또한 무기 고장이 알려지면 행정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다. 호주에서는 손상된 총기 보관이 벌금과 임시 압수로 처벌되며 이는 그에게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의 습관적인 생활 방식의 위반을 의미했다. 서둘러 트래비스는 탄약을 자신의 픽업 트럭 컵홀더에 던져놓고 양들에게 향했으며 6살 아들 쿠퍼가 마당에 혼자 남아있고 조립된 카빈총이 놓인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었다. 바로 이것이 트래비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감독 없이 남겨진 쿠퍼는 아침에 태블릿에서 본 동물 사냥을 보여주는 비디오에 사로잡혔다.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쿠퍼는 카빈총이 있던 소파에 다가가 그것을 들어 올렸고
무기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엘리의 생명을 앗아간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총성을 발사했다. 법정에서 증거 제시는 배심원들에게 그날 아침 사건들의 3차원 재구성이 제시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소파의 실제 높이 51cm, 카빈총의 길이 97cm, 그리고 쿠퍼의 키 116cm를 보았다. 시각적 재구성에서 소년이 카빈총에 손을 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게임 비디오에서 본 동작을 완전히 반복하여 그것을 완전히 쉽고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시각적 제시 후 배심원들에게는 일어난 일의 현실성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과실에 대한 트래비스의 완전한 책임인식에 대한 의심이 남지 않았다. 법원은 트래비스 블라이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3년 집행유예와 15,000호주 달러의 벌금. 그런 평결은 의도적인 악의가 없음을 고려하여 선택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카빈총은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되어 파괴되었다. 쿠퍼의 후경원 문제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가 최소 1년 더 할머니의 후견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에야 가족사회복지부가 그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다. 대안적 버전들에 관해서는 법원과 수사진이 그것들의 완전한 배제를 확인했다. 이전에 나타났던 모든 거짓 단서들과 사건 버전들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반박되었다. 따라서 수사와 법원은 비극의 유일한 원인이 위험한 무기 취급에서의 트래비스 블라이의 심각한 부주의와 경솔함이었음을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사법 과정의 명확성과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은 여전히 명확한 답 없이 남았다. 쿠퍼의 미래와 그의 향후 운명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권한으로 남았다. 트래비스가 미래에 다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확실성이 없었다. 아마도 이 사건이 호주의 무기 보관 법률 강화나 명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판사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냥꾼과 총기 소유자 공동체에게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그는 이 비극의 공개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집에 어린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안전 문제에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다. 블라이 가족은 결국 사회의 면밀한 관심의 중심에 남아 작은 생활상의 실수들과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는 욕구가 어떻게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가 되었다. 법정 재판을 마감하며 판사는 사법 과정은 끝났지만 비극의 기억은 가족과 사회에 오랜 세월 남을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아마도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 것이다. 블라이 농장의 비극에 관한 사건은 슬픈 사고일 뿐만 아니라 무기에 대한 과실적 태도의 결과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서 최종적으로 역사에 남았다.